뉴욕 증시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특히 내일로 예정된 실업률 등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로 시장의 관망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다우는 0.2% 내린 9,256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0.5% 동결과 함께 양적 완화 정책 확대를 예기한 영국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편 유럽 중앙은행은 3개월째 기준금리를 현행 1%로 유지했습니다. 노조가 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간 지 77일 만에 쌍용차 노사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정리해고자 48% 구제, 52%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 합의문에 조인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통상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세파에 정식 서명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85%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연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한밤에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지표 경계감 때문이었는데요. 다우는 0.2% 정도 밀린 9,256에 끝났습니다. 주간 실업수당은 사실상 호재였지만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7월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이인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이 이틀째 떨어졌는데 보다 자세한 배경 설명해 주시죠. 예. 미국 증시는 오늘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의 감소와 영국의 영란은행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확대 등의 호재로 상승 출발했지만 전날 발표된 시스코의 실적 악화 영향으로 마지막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장 후 AIG가 실적 기대감에 25% 급등 하며 출발하는 등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내일 예정된 실업률 발표에 대한 경계감과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들의 부진 등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이틀 연속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27% 하락한 9,256.26포인트, 그다음 나스닥 지수는 1% 하락한 1,913.1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다우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금일 다우지수는 장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의 감소 소식과 AIG 호재로 인해서 크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 시작 이후 금융주와 모기지 관련 업종 강세로 연중 최고점인 9,325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장 중반 이후 상승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낙폭을 줄이지 못하면서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네, 결국 고용지표 경계감 때문에 뉴욕이 이틀 연속 떨어졌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양호한 수치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에 58만 8천 건에서 55만 건으로 3만 8천 건 감소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네. 최근 청구 건수는 5주 연속 6만 건을 하회하면서 고용시장 침체가 현재 완화되고 있다는 기대가 높여졌는데요. 네, 60만 건요. 예. 하지만 실업수당 연속 수급자 수는 631만 명으로 전주보다 약 12만 명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소매 매출이 12개월째 하락했는데요. 미국 소매업계 지난달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달 미 소매체인의 동일 점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예상치보다 부진한 것은 물론이면서 지난 1월 마이너스 5.7% 이후 두 번째 감소율로 보여졌는데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쇼핑센터위원회가 집계한 동일 점포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불황에 상대적으로 강한 타겟 코스토, 그리고 BJ 등 대형 체인점들 역시 전망치를 밑도는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JP모건 체이스가 의료 건강업종에 대해 투자기관 하향 조정했는데요. 투자기관을 중립해서 비중 축소를 낮추고 현재 다른 업종에 비해서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금 발표하였습니다. 네, JP모건 체이스의 투자 의견 강등 여파로 인해서 헬스케어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었는데 보니까 주요 3대 지수 가운데서 나스닥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1% 밀려서 1973. 기술주도 모습이 좋지 않았죠? 예, 금일 기술주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그 주식시장에서 시스코 시스템즈의 기대에 못 미친 실적 전망과 메트로 PCS의 예상치를 밑도는 분기 실적 등이 기술주의 전반적으로 부담을 작용했습니다. 우선 통신 서비스 업체 메트로 PCS 커뮤니케이션은 2분기 순이익이 반토막이 나면서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영향으로 주가는 장중 30% 가까이 급락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계 최대 네트워킹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 컴퍼니는 지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못 웃돌았지만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AIG하고 아멕스, 시티그룹 등 금융들이 대부분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일 내일이죠. 내일 있을 AIG가 2분기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2.4% 상승하였습니다. 내일 발표될 2분기 순이익이 적자 행진을 멈추고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용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조사한 AIG 2분기 순이익은 주당 1.5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GM이 오는 2011년 최초의 전기 USB를 출시할 계획 발신점을 호재를 작용해서 주가가 2% 급등하였습니다. 예, 포드는 2011년까지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입이 나오면서 주가는 대략 4%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그 강세 장소의 경기 관련주 유망을 언급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선임 투자 전략가인 에비 조셉 코엔이 현재 주식시장이 강세장을 진행 중이면서 경기 관련주가 향후 증시 상승을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에비 조셉 코엔 골드만삭스 선임 투자 전략가는 주식시장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강세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으면서 현재 10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는 S&P 500 지수가 올 연말까지는 1050에서 11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라 전망하였습니다. 코엔은 에너지와 기술주 그리고 금융주 등 경기 관련 종목들이 이번 강세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네, 그 같은 경기 회복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업률이라는 아주 거대한 보다 근본적인 악재가 지금 뉴욕 증시 아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요. 사실 지금의 여러 가지 경기 회복 징후들과 10%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실업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자, 오늘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정식으로 발표하게 되는 미국의 7월 고용지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실업률은 우선 그 지난 6월 달보다 0.1% 상승한 지금 9.6%를 기록할 거로 보이는데요. 저 먼저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차트 보시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하반기 이후에 크게 증가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09년도 상반기가 지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지금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신규 신청자가 늘고 연속 수급자는 줄었지만은 이번 주에는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발표된 수치를 보시면은 정반대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지금 4주 평균치가 신규는 55만 4천 명 그리고 연속 수급자 수는 627만 9천 명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의 예상치가 한 실업률 9.6%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로 실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예, 지금 내일 발표될 주요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실업률과 비농업 취업 인구입니다. 예, 지금 그래프 보시면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되는 두 지표의 중요도는 미국 증시의 지금 A 클래스 정도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네. 비농업 취업 인구는 지난 1월 71만 4천 명이 줄어든 이후로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업률은 그와 반대로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7월 비농업 취업 인구는 32만 8천 명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면서 실업률은 9.6%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일 또 추가적으로 발표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5% 늘어날 것이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지금 단기간에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지금 버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올해 말과 내년을 거치면서 실업률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면서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와 최근에 발표되는 호전되는 그 경기 지표의 총신호들을 다시 빨간 신호로 다시 바꿔놓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멈추지 않는 감원으로 인해서 실직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그 결국에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 부분이 살아나야 하지만 지금 소비 부분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고용시장 전망까지 한번 간단하게나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에 관한 이슈들은 좀 일단락을 짚고 말이죠. 유럽 증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미국처럼 역시나 은행주가 강세였어요. 금리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예. 유럽 증시는 그 영란은행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1,750억 파운드까지 확대 키워 결정하면서 올해 영국 주택 가격 역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전망감과 함께 주요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영국 증시는 전일보다 0.93% 상승한 4,671.37포인트, 프랑스 증시는 전일 대비 0.56% 상승한
3,476.37%, 동일 증시는 전날보다 0.32% 오른 5,369.98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네, 한편 국제 유가는 소폭 떨어지면서 달러 강세 영향 그리고 뉴욕 증시 부진 소식에 약간 밀렸지만 배럴당 71달러 선을 유지한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 이인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현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쌍용차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지요. 노조원들 지금 공장 점거한 지 77일 만에 쌍용차 사태가 일단락이 되면서 끝이 난 것인데요. 정리해고자 48% 구제 그리고 52%는 정리해고가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어요. 어제 긴박한 분위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쌍용차가 이제 노사 협상을 시작한 지는 6일 만에 결과적으로 타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일과 5일까지만 해도요, 경찰과 노조의 대치가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아주 치열했었는데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밤샘 대치가 이어져가지고 이게 과연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조가 원래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를 갖는다고 하다가 입장을 바꿔서 이제 회사 측에 협상을 재개를 요청을 하면서 조금 결과적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이 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경찰 진압으로 이탈자가 늘면서 결속력이 떨어진 노조가 결과적으로 사측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원래 사측이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타협안은 이렇습니다. 사측은 60%를 해고하고 40%만 무급휴직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제 나온 결과를 보면 한 사측이 8% 정도를 양보를 해서 해고를 하는 것은 52%로 줄이고 무급휴직 같은 경우는 48%로 조금 늘리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노조 같은 경우는 지금 800여 명이 공장을 점거해가지고 시위를 벌였었는데요. 지금 800명 중에서 한 450명 정도가 줄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측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쌍용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이 제 기억으로 올 1월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왔었는지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1월 9일 쌍용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사태 일지를 쭉 한번 보시면요. 그 1월 9일 날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나서 2월 6일 법원이 쌍용차에 대해서 회생 절차를 발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3일 뒤에 이제 법정 관리인이 취임을 하게 되고요. 법정 관리인이 회사를 살펴본 뒤에 4월 8일 쌍용차 그 노조원들 중에서 2,646명을 구조조정해야겠다 이런 안을 발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는 당연히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파업을 할 것인가 이걸 투표를 해봤더니 84% 찬성으로 파업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4월부터 사측과의 대치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결국 사측은 쌍용차 평택 공장을 이제 폐쇄를 하는 그런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노사 대표가 대화를 재개하기 시작하는데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협상을 이어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였던 8월 6일 노사 대표가 협상에 타결이 됐는데요. 결국은 노조 측이 백기를 두고 투항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장기 파업을 끝낸 쌍용차를 어떻게 회생시킬까가 새로운 화두가 되는데 공장 라인도 뭐 복구해야 되겠고 부품도 다시 좀 공급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공장이 정상적으로 좀 재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예상키로는 한 8월 중순은 좀 빠듯하고 8월 말부터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 물론 정상 가동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일단 조업을 재개해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공장 정상화돼야지만 그때부터 법원에 우리가 살고 싶다라는 회생 의지를 확인을 한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네. 지금 업무 정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전산망과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미 회사가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요. 지금 노조가 점거했던 시설이죠. 도장 시설이 얼마나 훼손됐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빠르면 한 열흘 정도, 늦어지면 한 2, 3주 정도 뒤부터는 복구가 돼서 정상적인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품 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판매망은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달에 쌍용차가 71대, 71만 팔아가지고 네. 상당히 우려를 많이 샀었는데요. 이게 생산도 제대로 못했지만 판매망도 붕괴가 됐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 밖에도 또 필요한 게요. 지금 자금을 어떻게 땡겨다가 지금 쓸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인데요. 지금 쌍용차가 산업은행에 2,500만 원 긴급 자금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500은 지금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퇴직금이고 나머지는 신차 개발비에 쓸 비용인데요. 이것을 지금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것도 쌍용차 회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법원에 다음 달 15일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계획안이 현실적이어서 회생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이것도 상당히 관건입니다. 여기에는 재무적인 구조조정은 물론이고요. 생산이나 영업 계획 같은 것들도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쌍용차의 청사진이 과연 법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판단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조업 재개 여부 그리고 조업 재개의 어떤 시기 그리고 자금, 회생 계획안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남아 있는데 쌍용차의 이런 움직임에 채권단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은행 그리고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 채권단의 어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설명까지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600여 개의 협력사가 있죠. 근데 이틀 전에 이미 법원에 조기 파산 신청을 또 내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협력사들이 이제 조기 파산안을 냈었는데요. 이것을 어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철회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고요. 앞으로는 조기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부품 납품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협력사들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기엔 한 20일 정도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쌍용차 의존도가 50%를 넘는 1, 2차 협력사들 중에서 130개사가 지금 휴업을 했거나 아니면 폐업 중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력사들은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융권 같은 경우는 아직 쌍용차에 대해서 상당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쌍용차를 노사 협상만 됐다고 지금 신규 자금을 더 줄 생각은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내는 방향을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쌍용차 이제 신규 자금 문제도 그렇지만요. 쌍용차를 어느 회사에 팔고 인수합병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계산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쌍용차 얘기는 일단락을 짓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뉴스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세파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사실 브릭스 국가 중에서는 우리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먼저 인도와 체결하게 되는 것이라 의미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인도 FTA라고 하지 않고 한 인도 세파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예, 세파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FTA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개방이다. 개방을 덜한 것이다. 좀 안전한 개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틀은 FTA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상품 교역은 물론이고요. 서비스, 투자, 경제, 협력 같은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개방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틀은 비슷해 훨씬 FTA와 비슷한데 수준은 훨씬 낮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왜 굳이 FTA라는 말 대신에 세파를 선택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인도가 아직 개발도상국으로서 국민들이 개방에 대해서 가지는 거부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채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국민들의 그런 인식을 생각을 해서요. 정부에서 또 공식 서명 행사도 서울에서 갖자고 인도 측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FTA와 비슷한 틀이지만 이 같은 국민들의 반감도 좀 감안한 그런 교역
협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 인도 세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양국의 어떤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차적으로 감축한다라는 것이 골자인데요. 어떤 품목에 관한 것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12억 인구의 인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인도는 젊고 우수한 인력들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는데요. 예. 인도 시장이 지금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일본과 EU가 FTA 협상을 벌이고는 있는데 아직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FTA를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인도와 FTA를 맺은 국가는 아세안 10개 나라 정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FTA를 맺은 국가 중에서 가장 강한 제조업 국가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인도와 자유무역을 한다고는 해도 지금 FTA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개방이기 때문에 한미 FTA나 한칠레 FTA와 비교해서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훨씬 미미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요. 인도는 한국 제품의 한 85%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겠다. 한국은 또 인도 제품에 대해서 90%까지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농수산물 개방은 아예 거의 제외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농민들이 걱정할 내용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관심이 가는 포인트는 인력 시장의 개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인력들의 그 이동을 자유화한 것을 이번에 허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인도 청년 인력이 3억이라고 합니다. 이 3억 넘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앞으로 취업 비자만 신청해서 얻으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요. 어느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지 내용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올 인력 같은 경우가 영어 보조교사가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광고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게임 프로그래머, 아니면 과학자나 컴퓨터 엔지니어 같은 이런 분야에서 많이 진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이라면 자유롭게 취업 비자를 얻어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나라는요. 인도의 이제 통신 시장이나 회계, 건축, 부동산 이런 시장 같은데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반대로 얻어냈다고 합니다. 네, 한인도 세파 체결로 인해서 만약에 양국 간의 인력 개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청년들 또 취업이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자, 어쨌거나 그렇다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 국내 산업 같은 경우는 보면요. 기계 산업 같은 경우가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인도 건설 장비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기계 회사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 완제품 같은 경우는 개방 품목에서 제외가 됐는데 자동차 부품이 또 수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또 교역이 가능해진 철강 부문에서도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정적인 분야 같은 경우는요. 정밀화학이나 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외에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주요 품목이 대부분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계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이 개방됐다는 것을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개발도상국이라서 완제품이 많지 않고 또 농수산물 개방 같은 경우도 최소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개방된 것을 체감하려면 우리 주변에 인도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한인도 세파 그리고 일단락된 상용차 사태 얘기해봤습니다. 이현성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2% 떨어져 9,256을 기록했는데요. 고용지표 경계감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용을 보게 되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줄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 발표가 되는 7월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로는 7월 고용지표 9.6%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은 9.5%
0.2%였는데요. 0.1%포인트 정도 상승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네요.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